여러분이 지금 먹는 커피 한 잔 30년 전엔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0원이죠. 1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무섭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루 만에 젤리빈 가격이 10원에서 15만 원으로 뛰어오른 나라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물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현상, 인플레이션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간단하게 말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1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올해는 11,000원을 내야 산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 많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반복되면서 우리 지갑 속 돈의 구매력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때는 그 돈으로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100만 원을 그냥 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지금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살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15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돈의 액면가는 똑같지만 살 수 있는 거 양이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인데 좋아 보이지만 사실 경제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사람들은 구매를 미루게 되죠. 기다리면 더 싸지니까요. 그러면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가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 연 2%에서 3% 정도요. 이 정도면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너무 폭등하지 않는 적정 수준이거든요. 이제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과거의 물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800년대 초 영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 하나가 연봉 하나만 파운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금액처럼 들리지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신입교사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입니다. 당시에는 그 돈으로 저택을 유지하고 하인들을 고용하고 마차를 여러 대 소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죠. 더 최근 예를 볼까요? 1970년대만 해도 영화표가 30펜스였습니다. 지금은 13파운드예요. 불과 50년 사이에 40배 이상 올랐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내가 젊었을 때는 짜장면이 100원이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장이 아닌 겁니다. 1980년대 초반 짜장면 한 그릇이 실제로 15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6,000원에서 7,000원 하죠. 40년 만에 40배에서 50배가 오른 겁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지하철 요금이 35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이죠. 30년 만에 4배가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은 더 심각합니다. 1990년대에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당 1억 원을 넘어가는 곳도 많아요. 10배가 오른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집착할까요? 매일같이 수천 개의 상품 가격을 추적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이 2.3%인지 2.5%인지 소수점까지 계산하면서 말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집착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17세기 스페인 제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무너졌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을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시중에 금과 은이 너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들은 물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특히 20세기 들어서 여러 나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1923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는데 수레에 돈을 각 담아 가야 했어요.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물건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버리니까요. 이런 악몽 같은 경험 때문에 현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물가가 오르는 거죠. 첫 번째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거든요.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이건 사실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자원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석유와 철강, 구리 같은 원자재를 엄청나게 사들이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노조가 강하거나 특정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엔지니어가 부족하면 기업들은 높은 연봉을 제시해서라도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많은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어요. 식당에서 밥값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이건 보통 정치적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지을 부지가 부족한데 건축 허가는 잘 안 나주거든요. 각종 규제와 님비 현상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존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죠. 강남에 사무실을 하나 얻으려면 평당 몇십만 원씩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은 결국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비싸게 사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카페의 높은 임대료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추가 비용을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결정이죠.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적자를 보게 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수요 증가형 인플레이션이죠. 이건 수요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공급은 그대로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쓸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부작용이 있죠. 예를 들어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 월급이 올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여행도 더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식당과 호텔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식당과 호텔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식당들은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계속 오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죠. 정부가 세금을 낮추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요.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세금 감면 효과가 상쇄되는 겁니다. 세금을 10% 덜 내게 됐는데 물가가 15% 올랐다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정책을 만들 때는 이런 2차, 3차 효과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낮은 이자율에 혹해서 대출받아 새 차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동차 회사는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감지하고 곧 가격을 올리거든요. 한국에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폭증했고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집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집값이 치솟은 겁니다. 은행과 정부가 경제에 돈을 많이 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손에 돈은 많아졌는데 살 수 있는 물건 수는 그대로면 결국 같은 물건에 더 많은 돈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물건을 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국, 특히 런던의 집값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5년 전과 비교해서 집의 개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런던 중심부의 평범한 아파트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죠. 같은 수의 주택을 더 많은 돈이 쫓아다니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런던에 투자하려고 하고 영국 내에서도 런던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런던 시내에 새 아파트를 막 지을 수도 없잖아요. 역사적 건물도 많고 땅도 한정돼 있으니까요. 세 번째 원인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범죄처럼 들릴 수 있는데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죠. 실제로 지폐를 더 많이 인쇄할 수도 있고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은행이 같은 담보로 더 큰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 돈이 많아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수표를 보냈고
한국도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죠. 기업들에게도 대출을 쉽게 해줬고요. 당장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시중에 돈은 많아졌는데 공장들이 멈춰서 물건 생산은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결과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각각의 돈이 가진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려는 물건의 수는 같은데 그걸 쫓는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요. 돈은 많아졌지만 더 많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만 오르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냈어요. 그 결과 2018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연백만 %를 넘어갔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한 달 전에 자동차 한 대 값던 돈이 한 달 후에는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돈은 많은데 아직 물가는 안 오른 황금기가 존재합니다. 운이 좋으면 경제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은 직원을 더 고용하고 새 기계를 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생산이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득을 다 먹어버리기 전에 실제로 살 물건이 많아집니다. 진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인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가가 매년 10%씩 오르더라도 임금이 15%씩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5% 더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실제로 많이 역효과가 났고 케인스주의자들의 반대편에 선 통화주의자들한테 엄청 비판받았습니다. 통화주의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말했어요. 돈을 많이 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모든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단기적 이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케인스주의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케인스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이때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진짜 문제는 모든 게 똑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게 매년 100%씩 오르고 모든 사람의 소득도 똑같이 오르고 완전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이상하긴 해도 실제로 해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커지는 크는 거니까요. 해가 되는 이유는 모든 게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41년 헝가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이 하루에 15만 %에 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10펜스였던 젤리빈이 화요일 아침에는 150파운드가 되고 수요일 아침에는 22만 5천 파운드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그만큼 빠르게 안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은 물가만큼 빨리 오르지 않아요. 회사가 매일 직원들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매트리스 밑에 숨겨뒀다면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월요일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던 돈이 수요일엔 젤리빈 하나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기본적인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에 치명적이에요. 돈을 모아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짐바브웨도 비슷한 악몽을 겪었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연 5천억 %를 넘어갔어요. 정부가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냈는데 그걸로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을까 말까였죠.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자기 나라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돈을 모으는 태도, 그러니까 저축하는 습관은 바람직한 특성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면 신중함의 보상이 돌아갑니다. 장기 계획이 가능해지죠. 미래에 내 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질지 알 수 있으니까 비용 관리도 신경 쓰게 됩니다. 10년 후에 집을 사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모아야지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이런 계획이 무의미해집니다. 10년 후에 집값이 얼마일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은 빚을 진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진행되면 몇 년 후
그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훨씬 떨어져 있을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1억 원이지만 그 돈의 구매력은 5천만 원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은행은 손해를 보는 거죠. 빌려준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해서 높은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고정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큰 타격을 받아요. 연금 생활자나 집세로 생활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의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20년 전에 받기 시작한 월 100만 원짜리 연금이 지금도 100만 원이라면 실질 가치는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반영하는 건 세상과 삶 자체의 불안정성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경제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아직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딘가에서 뭔가가 잘못되거나 성장하거나 떨어지거나 망하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석유 가격이 오르고, 어느 나라에서 가뭄이 들면 식량 가격이 오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관련 산업의 임금이 오릅니다. 이상적으로는 거의 고정된 양의 돈이 거의 안정적인 양의 상품을 쫓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좋겠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균형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요인들이 이를 망칠 수 있어요. 원자재 가격, 노동 비용, 생산성, 세금 인상이나 인하, 환율 변동, 국내 경제 성장, 이웃나라 경제 성장, 금리 하락, 국채 매입, 화폐 발행까지 모든 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수십 개의 공을 동시에 저글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겪은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경제가 멈췄을 때 각국 정부는 돈을 펑펑 풀었어요. 그때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2021년부터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했고 반도체가 모자랐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니 당연히 물가가 치솟았죠. 거기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였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였거든요. 전쟁으로 이 공급망이 끊기니까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은 겁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10배 가까이 뛰었고 밀 가격도 폭등했어요. 이게 다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에 금리를 5%포인트 가까이 올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었죠.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고요.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진정되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경기가 침체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3년 들어 많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의 어려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를 너무 적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요. 딱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경제학자가 표현했어요. 경제 데이터는 항상 과거 데이터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죠. 인플레이션은 국가마다 영향이 다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받는 타격이 달라요. 선진국은 대체로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있고 연금 시스템도 물가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다릅니다. 식량과 에너지에 쓰는 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가격이 오르면 바로 생존의 문제가 되죠. 2022년 스리랑카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것도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정부가 무너졌어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혁명과 정권 교체가 인플레이션과 식량 위기에서 촉발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금 같은 것들이죠. 현금을 그냥 들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런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거나 때로는 앞서가기도 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금은 수익을 안 낳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는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요. 물가가 연 5%씩 오르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요. 전문 기술을 쌓거나 부업을 하거나 승진을 노리는 등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금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셋째는 현명한 소비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비교가 더욱 중요해져요. 같은 물건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동네 슈퍼를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할인 행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여야죠. 물가가 오를 때일수록 허리띠를 조여야 합니다. 넷째는 부채 관리입니다. 적절한 부채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고정금리로 빌린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2023년 미국에서 많은 가게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못 이겨 힘들어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섯째는 다각화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죠.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야 합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주식도 있어야 하고, 부동산도 있으면 좋고, 해외 자산도 고려해 볼 만해요. 한국 원화만 들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속수무책이지만 달러나 유로 자산이 섞여 있으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계속 인플레이션과 싸울 겁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완벽하게 이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죠.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목표로 하는 연 2% 정도요. 이 정도면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도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쇼크가 올 겁니다. 새로운 팬데믹이 터질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끊길 수도 있어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특정 부문에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죠.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치솟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날씨나 우리 기분과 비슷한 거라고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무언가죠. 극단적인 상황을 완화하려 노력하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통제는 환상이에요. 경제는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경제적 지혜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인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인간은 언제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해하고 준비하고 적응하면 됩니다.